안녕하십니까. 이번에 ADSP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시험 강의를 맡게 된 전용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제 강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격증을 위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이제 일하고 또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어쨌든 합격할 수 있는 저희가 길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범위 자체가 보면은 뭐 되게 방대한 범위예요, 사실은. 하지만 ADSP 시험 자체가 요구하는 어떤 지식 수준의 정도는 그렇게 방대한 부분을 샅샅이 훑는다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위주로 묻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 2주 정도만 앞으로 저랑 같이 한 2시간 정도만 시간 내서 고생하신다 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2주 동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오늘은 1회차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ADSP 자격증 안내를 간단히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4회 즉 2주 코스로 완성된 저희 그 교과 과정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1과목 1장 데이터 이해, 1과목 2장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그리고 핵심 기출문제, 이렇게 우선 1회차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요. 앞으로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차에 관한 내용에 관한 걸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핵심 및 기출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두세 문제 정도만 풀어볼 건데, 사실은 14회차 강의 중 마지막 회차하고 그 전 회차에 2회차 정도에 걸쳐서 기출문제 풀이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두세 문제만 맛보기 정도로 한 풀어보면서 실제 문제가 이런 형태로 출제되는구나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정도만 제가 짚어드리고, 이렇게 이제 한 회차 강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선 ADSP 자격증 안내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ADSP 자격증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거는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또 잘 알고 계시고, 다른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든 다른 정보 채널에서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이 강의를 선택해 왔기 때문에 구구절절하게 뭐 ADSP 뭔가 이런 거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다만 이번에 ADSP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가장 적은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ADSP 같은 경우는 아까 인트로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범위는 되게 방대하지만 이 시험 자체가 묻는 게 준전문가 수준의 레벨이기 때문에 기사 수준보다는 레벨이 좀 낮아요. 그래서 레벨이 낮다 그래서 물론 공부해야 될 범위 양이 적진 않지만, 다만 물어보는 애 문제 수준 자체가 개념 그리고 기초적인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중심이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분석 기사라든지 아니면 ADP 분석 전문가 시험보다는 확실히 낮은 거는 사실이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2주 동안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하시긴 할 거예요. 첫 회차 강의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십시오. 우선 ADSP 같은 경우는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기획은 뭐 이런 업무, 그리고 분석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출제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과목명이 데이터 이해가 1과목이거든요. 1과목 같은 경우가 전체 이제 배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 포션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데이터에 관한 개괄적인 부분들, 가치와 미래, 그리고 이런 일반론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1과목, 2과목을 넘어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이 3과목이거든요. 여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전체 시험에서 3과목이 60%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분량도 되게 많고 해야 할 것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도 되게 많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한번 보고 늘어나 볼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과목 데이터의 1과목, 2과목이 데이터 분석 기회, 그 다음에 3과목이 데이터 분석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항수고요. 그리고 단답형, 그 다음에 40문제, 단답형 10문제 해서 각 문항당 2점씩 계산돼서 1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되고, 커트라인은 60점이에요. 커트라인은. 그래서 커트라인 자체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험 자체를 나는 이 시험을 100점 맞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가장 적은 리소스를 사용해서 합격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딱 60점만 맞아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깊게 공부하지 마시고 어쨌든 60점 이상만 넘기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선 해봐 10문제, 10문제, 여기서 30문제예요. 요런 패턴이거든요. 잠깐 요거를 조금 좀 설명드릴게요. 효과적으로. 요게 이제 1과목 부분에서 10문제, 그죠? 10문제고, 여기도 10문제예요. 여기도 10문제고, 여기서 30문제. 이렇게 됩니다. 문제수 자체가. 결국은 여기 비중이 가장 높고요. 실질적으로 시험도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60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학과 혹은 통계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이상 여기에서 고득점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로. 인문계열, 경상계열, 어문학계열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고득점 한다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1과목과 2과목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고득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학이나 수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그냥 커트라인 60점을 넘기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기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고요. 20점과 20점 토탈 해가지고 그죠? 20문제, 20문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40점이 배점이 되거든요. 배점 자체로는 여기에선 거의 30점 이상, 30점 이상을 획득을 하고 이게 30문제가 결국 얘도 60점이에요. 60점이면 여기에서 30점 이상을 맞자. 합치면 60점이잖아요. 이것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히려 집중해서 암기해서 맞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득점을 하고 여기는 최소한 반타작 이상만 하자. 예, 반타작 이상 쉬울 것 같죠.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기초적인 내가 왜 고등학교 때 이거를 공부를 잘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통계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60점 중에 30점만 맞자라고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첫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2주 동안 앞으로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데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범위도 되게 넓은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쏟지 말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60점 만점 중에 30문제를 다 맞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15문제 이상 맞히자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나침판을 잡는 일이거든요.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첫 회차 강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저도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해서 맞출 수 있는 거는 일단 점수는 따고 가자. 이런 전략으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과목과 2과목, 3과목에 관한 내용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나오지만 20점 그리고 20점 20점 얘가 6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분량도 여기가 목차는 위에가 뭐 1, 2과목 길긴 하지만 실제로 목차에서의 컨텐츠의 양은 여기가 압도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1회차부터 토탈 14회차까지 14회에 걸쳐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건데요. 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쭉 이렇게 해놨고요. 요거에 관한 나눈 기준은 뭐냐면 한 번에 우리가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14회로 나눈 거고요. 마지막에 13회차에 문제풀이 그리고 14회차에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충분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1과목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과목 이제 데이터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되게 뻔한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데이터에 관한 빅데이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쭉 읽으면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뭐 데이터의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기본서에는 뭐 되게 장황하게 설명들이 되게 많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부분들이에요. 뭐 데이터가 뭔지 뭐 읽어보면 아는 내용들이고요. 다만 이제 저는 14회 강의이기 때문에 뻔한 얘기들에 관한 설명은 최대한 자제하고 다만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은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장한 것들은 좀 그냥 훑어가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꼭 중요한 부분만 짚어가는 형식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데이터의 정의와 특성을 그냥 쭉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간혹 이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존재적 특성과 당위적 특성에 관한 내용들을 간혹 물을 때가 있어요. 거의 이제 거의 준다시피 하는 문제일 때 이건 거저 주는 문제야라고 나올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특성이 존재하는데 하나가 존재적 특성이고 당위적 특성이다 그러는데 이 존재적 특성이란 말은 말이어서 그렇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객관적인 그냥 사실. 여기 예를 들어서 나온 것처럼 수학 80점이고 영어가 100점이야. 이건 그냥 팩트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러면 당위적 특성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데이터는 추론, 예측, 전망, 추정을 하기 위한 근거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가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반에 3학년 2반의 수학 너는 80점인데 평균은 몇 점이야? 너는 평균보다 몇 점이 더 위야? 평균은 70점이에요. 그러면 저는 평균보다 10점을 더 맞았어요. 이런 판단이 가능하죠. 판단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근거, 바로 추론, 예측, 전망, 추정을 가능하기 위한 평균 70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공된 데이터, 즉 데이터가 가공되면서 이런 당위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죠? 그건 안 어려워요. 결국 두 가지 관점을 보면 한 가지는 그냥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점수 그대로. 그 다음에 당위적 특성이라는 얘기는 데이터는 이거를 데이터를 가공해서 판단의 근거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데이터가 가지는 당위적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듣고 보니까 되게 별거 아니죠? 예. 이 개념만 잡고 가시면 돼요. 존재적 특성과 당위적 특성 설명드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먼저 정량적 데이터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정량적 데이터는 정량적 데이터는 수치, 그다음에 도형, 기호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을 이제 정량적 데이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데이터가 그냥 정량적 데이터예요. 정량적 데이터고, 그리고 정성적 데이터는 언어와 문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라고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집합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야. 이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노란색이라고 하는 이제 정의를 예를 들었을 때 노란색의 구분이 과연 뭐냐? 이걸 어디까지 노란색으로 볼 것이냐? 센 노랗다와 누렇다까지만 노란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누르스름하다는 노란색에서 뺄 것이냐? 어렵잖아요.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어 자체는. 그래서 이거를 정성적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합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면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y100, y130 곱하기 뭐 마젠타 10% 더한 거 이거는 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미 언어가 아니죠. 기호화됐죠. 그래서 기호는 정량적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와 정보입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1과목 1장에 데이터의 가장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별표가 하나예요. 요 부분은 간혹 시험에 종종 나와요. 왜 종종 나오냐면 단어들, 개념들을 이게 정형이냐, 비정형이냐, 반정형이냐를 묻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근데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 부분들의 구분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정형 데이터는 말 그대로 정형화된 틀이 있고 연산이 가능하면 정형 데이터. CSV 파일, 엑셀에 있는 숫자들 이런 것들이 결국 정형 데이터고,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되지 않은 데이터. 아까 앞에서 본 정성적 데이터들이겠죠. 연산이 불가능하다. 정형화된 틀이 없다. 이런 건 뭐 누구나 알 수 있죠. 데이터, 댓글, 언어, 영상, 음성, 이미지 이런 것들은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통 불러요. 그런데 시험에는 얘와 얘를 묻는 문제들은 잘 안 나와요. 쉽잖아. 누구나 그냥 보면은 얘는 정형 데이터야, 얘는 비정형 데이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얘가 나와요. 반정형이 나와요. 반정형 데이터는 뭐냐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성격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를 반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태는 있지만 연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이거요. XML, JSON,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반정형 데이터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파일들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JSON 파일들, XML 파일들, 센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뭐 0, 1,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 10, 뭐 1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여기 안에는 텍스트들도 되게 많아요. 텍스트들도 막 문자가 A, B, C, D 나오고 36, T, L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바로 형태는 존재하지만 얘가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야? 한번 인터프릿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이 JSON 파일에 이 XML에 있는 코드들을 해석하는 이 해석 과정을 거쳐야만 바로 비로소 이게 비정형이든 정형이든 데이터화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얘가 잘 나와요. 자, 깨끗하게 하고 다시 얘가 중요하다. 얘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형 비정형을 묻는 문제들 안 나와요. 실제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물었을 때 얘들을 섞어두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하나가 얘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시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암묵지와 형식지에 관한 부분들. 암묵지 이게 저는 사실은 이게 일본식의 표현들이에요. 암묵지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그렇고 형식지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그렇고 옛날 교과서, 대학교 교과서에 나오던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단어들 잘 안 쓰는데 어쨌거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시험에도 이렇게 나와요. 암묵지와 형식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기는 뭐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학습과 체험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되어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지식을 말한다 라고 얘기해요. 되게 어렵게 썼죠. 이거를 간단하게 두 글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경험이에요. 경험치. 경험이에요. 경험으로 습득된 지식 자체가 그냥 암묵지라고 보시면 돼요. 암묵지의 지자는 뭐냐면 지식이란 얘기죠. 경험 지식이란 얘기예요. 그럼 형식지는 뭐냐면 암묵지가 문서나 매뉴얼처럼 외부로 표출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즉 얘가 경험치가 표출이 돼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이 되면 그게 바로 형식지가 되는 거예요. 형식 지식이 된다는 얘기죠. 나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처럼 말과 영상을 통해서 말, 언어, 영상, 글 이러한 여러 가지 표출화 과정을 통해서 한 편의 강의 영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강의 영상은 형식지예요. 형식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치, 지식들은 뭐냐면 바로 그게 암묵지고요. 어렵지 않죠? 되게 쉬운데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요. 간단한 얘기인데, 그죠?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자, 데이터산업진흥원에 있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다 내용들입니다.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별표 2개잖아요. 중요한 거는 암묵지와 형식지를 구분하시 이런 문제도 안 나와요. 네, 그냥 쉬우니까 안 나와. 중요한 거는 얘는 중요하게 나와요. 얘는 시험에 나와요.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바로 공유화되기 어려운 암묵지가 그렇죠. 공유화되기 어렵죠. 경험치니까. 형식지로 표출이 되고 연결이 되면 그 상호작용으로 지식이 형성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보고 ADSP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 자체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개인에게 내면화된 암묵지가 조직의 지식으로 공통화되기 위해서는 형식지가 되기 위해서는 표출화하고 이를 다시 개인의 지식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대략 어렵게 써놨어요. 자,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자, 회사에서 어떤 한 사람의 경험치, 예를 들면 영업 노하우, 자동차 판매왕의 영업 노하우를 이 사람의 노하우를 전국에 있는 대리점에 있는 영업사원에서 전체 다 보급을 시키자. 그래서 책으로 만들고 강의 영상을 만들고 막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과정이냐? 바로 개인의 내면화된 암묵지가 조직의 지식으로 공통화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공통화됐어. 그래서 이거를 뿌리는 거죠. 전국의 영업사원한테 뿌려서 야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판매왕이 돼 라고 했을 때 이를 다시 개인의 지식으로 연결하는 과정. 이게 그 얘기예요.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어렵게 쓸 수도 있구나. 예,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별거 아니구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묵조 형식지는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시험에서 근데 이 문제 종종 틀려요. 왜 틀리냐면 용어 자체 때문에 틀려요. 난 다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용어인지가 헷갈리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즉 두 가지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암묵지는 자 공통화, 내면화 되는 과정을 거쳐서 형식지로 표출화되고 연결화된다. 이 개념이야. 이 표에 있는 단어들의 뜻이 그래요. 이게 되게 좀 억지스럽긴 하죠. 예.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책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암묵지, 숨어있는 지식의 형태로 됐을 때는 이것이 공통화 그리고 내면화되어 있지만 이게 표출화되고 연결화가 되면 형식지가 된다. 책이나 글이나 영상이나 만들면 이렇게 형식지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식의 지식으로 공통하기 위해서는 표출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형식지, 즉 자동차 판매왕의 노하우가 다시 직원들에게 배포가 되는 거죠. 전국의 영업사원들한테 배포가 되면 내면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면 참 별거 아닌 내용들인데 이렇게 어렵게 또 쓸 수 있어야 학자의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타이밍에서 한번 우셨어야 되는데 청중이 없어서 많이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들이 웃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DIKW 피라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에 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다룰 때 이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를 띠느냐, 어떻게 약간 다른 특성들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만든 거예요. 하나씩 보자면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보자면 데이터는 개별 데이터 자체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데이터 상태일 때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수학 80점, 70점 그냥 이건 팩트예요. 팩트. 얘는 그냥 하나의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 그리고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 속에서 의미가 도출된 것을 말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너는 수학이 80점인데 니네 반 3학년 2반의 수학 평균은 몇 점이야? 70점이야. 우리 반 수학 평균 70점이야. 그래서 저는 그러므로 땡땡땡 전체 우리 반 수학 평균에 보다 10점이 더 높아요. 그죠? 이건 정보예요. 가공이 됐죠. 이건 정보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식은 뭐냐면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정보를 구조화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분류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결합해 고유의 지식으로 내재화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요. 즉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뒤에 얘가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혜는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이 지식이 축적되고 아이디어가 결합된 어떤 창의적인 산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이디어가 도출되면 얘는 위즈덤이라고 불러요. 학자들이 이렇게 4단계로 분류를 해놨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터 똑같은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림 보면서.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데이터는 A는 100원, B는 200원의 연필을 판매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마트, B마트 할인 정책이 달라서 A마트는 100원에서 연필을 파는데 B마트는 200원에 판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물건이라면 A마트에서 연필을 사겠죠. 그래서 정보는 뭐냐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즉 A와 B를 비교해 보니까 A는 100원, B는 200원. 어디가 더 싸냐? A가 더 싸네. 이게 바로 정보란 얘기예요. 우리가 더 싸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보예요. 팩트는 A는 100원, B는 100원인데 여기에 한 가지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가 더 싸네. 그래서 지식이 쌓여요. A한테 사야 되겠다. A마트로 가서 물건을 사야 되겠다. 이건 지식이에요.
별거 아니죠.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니야. 널리지? 뭐 영어로 거창하게 얘기해서 널리지지만 A가 더 싼데 당연히 A 가서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뻔한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면 그러면 A의 다른 물건도 더 싸겠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뭐 이름을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죠? 방송이니까. 다이땡에서 예를 들면 물건들이 되게 싸. 1,000원짜리 물건들이 되게 많아. 그럼 다른 물건도 똑같은 거 1,000원짜리까지는 아니요. 좀 싸게 파는 게 많겠네? 그러면 다른 물건들도 저렴할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아니지만 가정을 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지혜라고 불러요. 위즈덤. 이건 나중에 뭐가 연결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가 연결되냐면 인사이트랑 연결이 돼요. 인사이트, 통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인사이트를 얻는 거거든요. 바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들을. 이거는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건 그만큼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거든요. DIKW 피라미드. 왜 DIKW냐면 이거예요.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즈덤. 이거 따면은 DIK예요. 별게 아니라 DIKW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것도 명칭 자체가 이름 갖다 붙인 거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처럼 진화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별이 3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팁박스 데이터의 단위. 이거 뭐 기본적인 거라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수험생들이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 되냐 뭐 이런 것까지 나오냐 시험에 하도 낼 게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냥 한번 저도 한번 넣어봤어요. 혹시 몰라서. 일반적으로 뭐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까지는 다 쓰시니까 그리고 테라바이트까지도 다 쓰는 개념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기가 다음에 테라가 나온다는 거. 근데 1024 테라바이트, 1024 테라는 1024 테라는 뭘까요? 1페타바이트라고 불러요. 이거는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용 용도에서 페타바이트를 쓸 일은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기업에서 공장 생산 현장에서 페타바이트를 다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하루에 초당 뭐 몇만 건, 수십억 건이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하려면 사실은 페타바이트급의 하드웨어들, 장치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럴 때 쓰는 전문 장치들이 있거든요. 되게 비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하드디스크, 그런 메모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가격들이에요. 네. 수십억씩 하고요. 그다음에 24 페타바이트는 뭐 1 엑사바이트고, 그다음에 1024 엑사바이트는 1 제타바이트. 제타바이트까지 가면 뭐 끝이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데이터의 양인데 이 제타바이트보다 더 큰 게 바로 요타바이트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끝이야.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걸 다 외워야 되냐? 그래서 간단하게 외우는 게 제가 만들어둔 팁페이지라고 그냥 간단하게 팁페이지. 여기까지는 아니까 그냥 설명 안 하고 여기서부터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그다음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해서 팁페이지다. 이 3글자만 기억하시고 팁페이지 이 앞부분은 나오지도 않아요. 실제 시험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 물어봐요. 여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해요. 요거는 사실은 뭐 크게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절로 넘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줄여서 DB라고 보통 부르죠. 데이터베이스, DB 동부화자 아닙니다. 그냥 DB 데이터베이스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뭐 저쩌고 정의한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되게 말을 어렵게 써놨고 저는 사실 이런 표현들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한 정의를 한번 보죠. 그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봐야 되는 교과서의 정의니까. 데이터베이스란 문자, 기호, 음성, 화상, 영상 등의 상호 관련된 다수의 콘텐츠를 한번 끊고 정보 처리 및 정보통신 기기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집 축적하여 다양한 용도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정리한 정보의 집합체다. 이게 중요해요. 집합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콘텐츠란 다양한 의미 전달 매체에 표현된 데이터 정보 지식 저작물들의 인식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냥
그냥 이렇구나. 데이터들의 그냥 모임이구나. 집합체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개념은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요. DB와 DBMS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뭐 MS SQL, 오라클 이거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냐? 얘네들이 DB 자체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DBMS, MS 말 그대로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냥 관리하는 시스템에 붙인 이름이고 오라클 회사 이름이에요. 오라클. 그다음에 MS SQL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예요. DBMS의 그냥 한 종류고요. 그거가 관리하는 게 DB인 거예요. 결국 그거가 궁극적으로 관리하는 건 DB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얘 시험에 뭐 이걸 묻는 문제들은 잘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는 잘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즉 DB의 일반적인 특징들의 그 별 3개 써놨죠. 이 부분은 거의 매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요. 이 4가지 특징들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DB가 가지는 4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첫 번째 통합된 데이터다. 통합된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게 통합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시험에 통합된 데이터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근데 이거 시험에 한번 꼬면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꼬냐면 문제에서 통합된 데이터를 설명하지 않고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특성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중복되지 않게 이거는 뭐야? 라고 이게 통합이랑 연결되는 걸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통합된 데이터를 묻지만 사실은 중복되지 않게 중복성 뭐 이런 용어들을 써서 헷갈리게 써놔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게 통합하면 그게 통합한 데이터다. 즉 중복되지 않으면 그거는 통합 데이터의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복되지 않는 거. 그죠?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실제 DB 설계를 할 적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여기서는 뭐 되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실제 IT에서 데이터베이스, DB를 설계하면서 중복 데이터 처리에서 굉장히 민감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력에 관한 DB를 만든다. 즉 우리 회사 기업의 사원에 관한 테이블 정보를 DB를 만든다라고 할 적에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HKD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4번이 뭐 D1-003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셀에 뭐가 있겠어요? 뭐 이름이 있겠고 주소가 있겠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일단 이런 테이블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런 테이블들이 있어요. 이러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든다고 했을 때 중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홍길동이 여기 있는데 밑에 홍길동이 또 있어. 이건 중복이죠. 그죠? 홍길동이 2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행을 2번 쓰는 거예요. 메모리를 얘가 2번 잡아먹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얘 빼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과 예를 들자면 영업사원 정보 테이블이 있어요. 영업사원 정보 테이블에 있든지 혹은 다른 테이블에 이 홍길동에 관한 이 똑같은 정보가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거야. 비록 테이블은 다르지만 서로 같은 DB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역시 중복이에요. 같은 테이블은 아니지만 DB 안에 똑같은 내용이 2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DB를 설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이거 자체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좀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통합된 데이터가 시험에 나올 때는 통합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묻는 것보다는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의 특성은 어떤 건가요? 통합된 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잘 물어본다라는 거 확실하게 안고 가시고요. 두 번째는 저장된 데이터.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 저장돼 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뭔가 서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꺼내올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공용 데이터다. 여러 사용자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어떤 DB에 있는 정보들을 다 열람할 수 있죠. 변하는 데이터다. 새로운 데이터의 삽입, 기존 데이터의 삭제, 갱신으로 변화함으로 항상 현재 정확한 데이터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첫 번째와 마지막 거가 의외로 시험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현재의 정확한 데이터 상태를 유지하는 데이터의 특성은 그걸 알려주는 데이터의 특성 명칭은 무엇이냐라고 이 네 가지가 떴을 때 이거를 변하는 데이터라고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얘랑 매칭이 잘 안 되거든. 단어 자체로 보면, 용어 자체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데이터는 항상 변하죠. 새로운 데이터, 수출 얼마, 수입 얼마, 판매량 얼마 계속 변화하지만 항상 현재 정확한 데이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우리가 창원 공장에서 생산량이 뭐 100만 박스가 만들었다 그러면 서울 본사에서도 창원 공장에서 올라온 오늘 하루 생산량은 100만 박스야라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는 항상 변화하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고정값이니까 그죠?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돼라고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변화하니까 항상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돼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왜 변하는 데이터야 도대체? 왜 말을 이따구로 써나? 막 그랬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데이터는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가 오고 업데이트되고 생산량도 다르고 매일매일 데이터는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현재의 정확한 값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최신의 값을 들고 와야 그 현재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변화하는 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징 네 가지 중에 변화하는 데이터는 변화한다라는 특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성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되어야 하고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 공용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즉 항상 현재의 상태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네 가지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특징. 이것도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아까는 뭐였냐면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네 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은 정보 관리 측면 그리고 정보 기술 발전 측면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정보 관리 측면은 뭐냐면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질서와 구조에 따라 정리 저장하고 검색 관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나 갱신하기가 쉬워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정보 관리 측면이고 정보 기술,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보면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경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정보 기술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는 DB는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산업 사회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뭐 뻔한 얘기들인데 결국 이 헤드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정보 관리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정보 기술 발전 측면에서 경제 산업 발전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험에는 종종 나와요. 네. 특히 이제 정보 관리냐 예를 들자면 시험에 여기는 제목이 있으니까 누구나 알기 쉬운데 이렇게 나왔을 때 지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경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뭐냐? 정보 관리 측면 이렇게 잘 엮어요. 서로 얘는 얘다. 그럼 아닌 거죠. X죠. 얘는 테크놀로지의 관점이고 얘는 관리의 측면이고 이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정보의 축적 및 전달 측면 그다음에 정보의 이용 측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뭐 정보 이용 측면 얘는 그냥 읽어보면 아는 거고요. 얘는 시험에 잘 나와요. 얘는 시험에 요 다양한 측면의 데이터베이스 특징 중에 커다란 개념을 묻는 것보다도 요것만 단독으로 떼서 정보의 축적 및 전달 측면만 떼가지고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 얘가 가지는 DB의 특성은 뭐냐면 결국 정보 축적 및 전달 측면에서 DB의 특징을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DB가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추적 및 전달 측면에서 보자면 기계 가독성이다. 검색 가능성이다. 그리고 원격 조작성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 요건 되게 중요해요. 기계 가독성이라는 얘기는 대량의 정보를 읽고 일정한 형식에 따라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가 읽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검색 가능성,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 원거리에서도 즉시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다. 뭐 이런 뻔한 특성들이지만 요 원격 조작성, 검색 가능성, 기계 가독성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딱 문제도 내기 쉬워요. 출제자가. 네. 제가 출제자라고 해도 요 세 개가 나오는 딱 단어들 여기다 하나만 더 섞으면 지문 하나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다음 중 정보의 측면 전달 측면에서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하면 요거 세 개 늘어놓고 딴 거 하나 딱 낀 거 놓으면 뭐 이거 하나 낀 거 넣든가 이러면 문제 내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출제자의 관점에서 내기가 쉽다, 문제 내기가 쉽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딱히 이제 뭐 교과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얘기들은 아니고 트랜잭션 특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요걸 묻는 경우에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트랜잭션이라는 건 뭐냐면 DB 자체는 이 트랜잭션이라는 게 DB 자체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예를 들자면 이거야.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의 논리적인 기능의 단위다.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논리적인 단위를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제 DB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막연하게 되게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걸 다 설명드리긴 시간이 너무 많이 없고요. 요걸 한번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트랜잭션은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의 논리적인 기능의 단위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이 요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트랜잭션 자체가. 데이터베이스가 명령을 수행하는 기능의 단위인데 그 기능의 단위가 이 네 가지 원자성과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 자세히 들어가면 DB에 대해서 되게 설명들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지금 다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지만 간단히만 보면은 트랜잭션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자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두 적용되거나 혹은 모두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의 명령을 때렸을 때 다 적용되거나 혹은 적용되지 않아야지 일부분 DB에만 일부분 적용되고 일부분 적용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사원 테이블 하나 만든다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사원에 테이블이 쭉 있으면 이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메일도 있고 한메일도 있고 네이버 메일도 있고 구글 메일도 있을 거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자 1월 1일부터 올해 메일 주소를 전부 다 본사에서 통합하는 회사 땡땡 메일로 바꿔주세요라고 DB를 다 교체했을 때 일부분만 적용되고 일부분은 적용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DB 자체가 바꾸기로 했으면 모든 이메일 계정들이 다 회사 계정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적용되거나 혹은 적용되지 않아야지 일부 DB에만 뭐가 적용되고 뭐가 적용 안 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트랜잭션 자체가. 그다음에 일관성은 트랜잭션 결과는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고립성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다른 트랜잭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는 메일 주소 하나만 1월 1일부터 회사 메일 주소 바꿀 거야 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개인 메일 주소가 바뀐다거나 혹은 집 주소가 바뀐다거나 내가 명령을 내린 그 트랜잭션 자체가 DB에 다른 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죠. 회사 메일 계정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그죠? 지속성,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그 결과는 영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1월 1일 회사 메일 주소 다 바꿨는데 2월 1일 다시 리셋돼, 초기화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바꾼 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영구적으로 돼야 돼요. 만약에 바꾸고 싶어 그러면 트랜잭션 한 번 더 때려야 돼요. DB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DB를 관리하고 DB에서 명령을 때리고 할 적에 그 트랜잭션이 하나의 세트 단위인데 이런 세트 단위는 이런 특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그죠? 당연한 얘기드리고 설명드릴 건 많지만 간단히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OLTP와 OLAP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는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와서 제가 넣는 건데 최근에는 바로 이제 요 개념 OLAP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들이 공장에서 막 플로우를 타고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을 하고 우리가 회사 서울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볼 텐데 그때 이제 OLTP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데이터의 이송 시스템을 의미해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공유하기 위한 경영정보 시스템과 생산 자동화, 통합 자동화 등 기업별 영역별로 구축되던 단순한 자동화 중심의 시스템을 말한다. 즉 공장 현장에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면 데이터들이 막 쌓여서 본사 기업 회의실에서 임원진들이 회의를 하거나 경영회의할 적에 쓰는 MIS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하는 그런 관점, 그런 시스템. 이거를 예전에 OLTP라고 불러요. 트랜잭션이 중요한 거예요.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 자, 이게 트랜잭션이 중요하다면 최근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OLAP라는 개념이면 애널리티컬, 즉 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해요. 분석 개념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단순하게 데이터를 현장의 팩토리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옮겨주는 본사의 MIS 시스템에 경영정보 시스템에 올려주는 게 중요한 OLTP 개념이었다면 최근의 기업에서 하도는 OLAP 여기 안에 바로 분석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석의 개념이 들어가서 단순하게 데이터만 여기 MIS에 뿌려주는 게 아니라 얘를 분석한 데이터를 뿌려서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인사이트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A 개념 애널리틱 바로 분석의 개념이 들어가요. 이게 차이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트랜잭션이 아니라 분석이 들어간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는 정말로 최근에 OLAP 개념을 되게 많이 써요. 실제 많은 대기업들에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CRM과 SCM 뭐 이런 거 들어보세요. CRM 뭔지는 많이 아실 거야. 아마 인문계열, 경상계열 분들께서 뭐 CRM 뭐 중요하죠. 고객 관계망 관리. SCM 이것도 뭐 다들 아시는 용어죠. 공급망 관리 아실 거고 ERP라는 거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KMS 서비스. 최근에 요 KMS하고 BI하고가 되게 중요하게 화두로 떠올라요. 최근에 KMS는 뭐냐면 지식경영 시스템이에요. 말 그대로 아까 암묵적인 개인의 경험치 지식들을 표출화해서 형식지로 만들자. 그래서 그걸 하나의 지식센터에 다 저장해 놓자, DB에 만들어 놓자라는 게 바로 이제 KMS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지식, 프로젝트 경험, 과거 사례들을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통합해서 문제 해결을 향상시키는 것. 이렇게 해서 KMS라고 하는 이제 대량 형태의 이제 이 DB가 만들어져요. KMS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DB만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이 DB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사람이 갖다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바로 KMS의 핵심이에요. BI는 뭐냐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는 기업에서 경영자들이 기업의 이해관계자 그리고 주요 경영권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것. 즉 현장의 생산량이 얼마야? 생산량이 뭐 그래프로 막 그려줄 수 있겠죠. 생산량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1차적인 데이터라면 분석을 통해서 가공 및 분석을 하면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장의 사용량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서 생산량을 감산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가공하고 분석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영역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영역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 시각하고도 많이 연동이 되는데 요건 나중에 다시 나오는 개념들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산업 부문별 데이터베이스 발전 과정 해가지고 크게 이제 요건 별 하나짜리라서 크게 뭐 중요하진 않고요. 한번 쭉 읽어만 보세요. 그래서 제조 부문과 그다음에 금융 부문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발전돼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쭉 표 하나로 정리한 게 이거예요. 이건 한번 읽어는 보세요. 근데 예전엔 시험에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거 자체를 묻는 시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올드한 개념들이 많아서 그래요. 쭉 한번 그냥 읽어만 보시고 요런 용어들이 가끔 나오면 이게 뭔지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항만운용 시스템이구나. 이거에서 물류와 관련된 거구나 라든지 아니면 요건 GIS, LBS, SIM 요거는 뭐 지리와 관련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요런 걸 묻는 문제들이 간혹 나와서 그렇지. 뭐 크게 어려운 개념들은 없으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RDB와 NoSQL 나오는데 이거는 왜 별표 쳐놨냐면 최근에 요것 때문에 그래요. NoSQL이 떠서 그래요. 전통적인 SQL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SQL이 아닌 건 아니에요. 얘도 SQL이에요. 다만 전통적으로 관계형 DB의 특성을 약간 좀 무시하고 관계형 DB의 불편함을 좀 개선했다라는 측면에서의 NO지 난 SQL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RDB와 다르다는 그런 상징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non-relational의 의미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NoSQL 되게 많이 써요. 실무에서도 네 진짜로.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어떤 오라클 RDB 개념에서 관계형 DB에서 이 NoSQL을 실제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시험에 최근에 경영을 반영한 트렌드 용어들을 물을 때 요거는 자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NoSQL 종류로 보면 뭐 포스트그레SQL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하고도 같이 연동해서 NoSQL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오죠.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다 RDB예요. 오라클, MySQL, MS SQL, DB2, IBM 거죠. 인포믹스라든가 마리아DB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전통적인 RDB, 관계형 DB의 개념들이고 NoSQL은 여기서 이제 많은 게 뭐 카우치, 몽고DB 많이 쓰는데 사실은 실무에서는 얘하고요, 몽고DB하고요, 엘라스틱 이것도 종종 쓰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모DB도 조금 쓰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 잘 안 쓰고 구글, 뭐 빅테이블, HBase 뭐 이 정도, 카산드라 얘는 별로. 예, 요 정도가 이제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이제 NoSQL 종류. 여기에도 이제 포스트그레SQL이라고 또 있어요. 포스트그레 GRE 포스트그레SQL. 요것도 NoSQL의 한 종류인데 얘도 실제로 되게 많이 써요. 얘는 공짜거든요, 무료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SQL 언어는 그중에 이제 SQL이 일종의 DB를 다루기 위한 언어인데 그 중에 이제 DDL 있고 DML 있고 DCL 있고 TCL 있다라고 하는 거고 DDL은 정의 언어고 DML은 뭐고 막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막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다 막 묻는 문제가 예상 문제나 이런 데서는 간혹 보여 문제집에서는 간혹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나 싶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난 공부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부하세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DDL 데이터의 정의 언어, 그 다음에 얘는 조작하는 언어고, 얘는 제어하는 언어고, 얘는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언어다라는 거. 그래서 트랜잭션에는 T, 데이터 제어할 때는 DC, 조작을 한다 DM, 데이터를 정의한다 DD. 앞에 붙는 글자를 가지고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죠.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고 정보를 바꾸고 이름 바꾸고 삭제하고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고, 얘는 셀렉트 선택하고 삽입하고 업데이트 치고 델리트하는 건 조작하는 거고, 그랜트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 리보크 준 권한을 회수하는 거고,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커밋, 세이브 포인트, 롤백 이런 건 다 제어 언어들이고. 어떻게 보면 요 영어 단어들만 보면 그냥 이게 조작하는 거구나, 얘는 제어하는 거구나, 정의하는 거구나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막 외우지 마시라는 거죠.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하는데 용어들만 보세요.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트, 리네임, 드롭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구나. 얘는 조작하는 거야. 셀렉트하고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거. 그 관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와도 잘 몰라도 대충 찍어도 맞을 수 있어요. 개념만 하시면. 자, 마지막으로 한 3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다음은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 이거죠. 지혜, 정보, 지식은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뭐 도용을 말도 안, 이거는 그냥 거의 주는 문제죠.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나와요. 개인이 보유한 경험을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서나 매체로 변화하는 과정.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암묵지를 형식지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내재된 지식을 외부로 표출하는 작업. 이거를 표출화라고 해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DB의 구성 요소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게 짝져진 것. 데이터의 일종으로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는 뭘까? 자, B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빠른 전류 및 탐색이 가능하게 한다. 뭘까요? 이거는
요즘 이제 메타버스라고도 보통 뭐 그런 용어들 많이 나오는데 메타버스랑 좀 다른 용어인데 메타데이터라고 보통 예전부터 불렀어요.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속성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속성 자세히 보기 누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조리개 몇 썼는지 감도는 못 썼는지 심지어 촬영 장소는 어딘지 위치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진에 그런 정보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메타데이터라고 불러요. 즉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인 거죠. 그죠? 그게 메타데이터예요. 별거 아니고. 인덱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빠르게 정렬 및 탐색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인덱스예요. 그죠? 전통적으로는 인덱스는 넘버밖에 없었어요. 인덱스 넘버 1, 02, 01, 02, 03 뭐 숫자들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인덱싱 자체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많이 구현해서 숫자들로만 컨트롤하는 거 훨씬 더 빠르고 분리를 빨리 할 수 있어요. DB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한 문제 더 있네요.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가장 부적절한 게 뭘까요?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공용 데이터다.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중복돼 있지 않은 통합된 데이터다. 이거 앞에서 한 내용인데 시험에 나왔네. 그죠?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다. 고정된 형식이 있는 정형 데이터다.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거. 그럼 부적절한 게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종종 나와요. 시험에 분명히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는데 도대체 정답이 뭐야? 이랬을 때 가장 많이 틀린 거,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오류. 그래서 부적절한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부적절 이런 식으로 시험에 종종 나온다는 거죠. 뭐냐면 자, 통합된 데이터, 공용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변하는 데이터 중에 어느 하나도 아니다. 고정된 형식이 있는 정형 데이터, 고정된 형식이 있는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통합 데이터의 네 가지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거 자체가 뭐 어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특징 고정된 형식 아니죠. 반정 데이터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비정형 데이터도 있는데 그건 데이터가 아니에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고정된 형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데이터의 특징하고도 맞지도 않죠. 그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얘는 X.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네 가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1과목 2장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 빅데이터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뭐가 나오냐면 빅데이터의 특징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세 가지 3V라고 보통 부르는데 요건 별 3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그냥 V가 붙어가지고 3V고요.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세 가지 V. 그래서 3V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그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빅데이터를 양 그리고 유형 그리고 속도의 증가, 속도로 요약을 한 거예요. 데이터 양이 증가하고 데이터 유형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3V라고 보통 부르는데 최근에는 이 3V 자체를 묻는 문제보다도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거기에 V가 하나 더 붙어요. 4V.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최근에 시험에. 그 하나 더 붙는 V가 뭐냐면 이거는 따로 V가 명확하게 하나다라고 특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다. 뭐 밸류가 맞다. 베라시티가 맞다. 뭐 밸류가 맞다. 이렇게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거 둘 중에 다 돼요. 이 두 개가 다 해당이 돼요. 가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확도, 베라시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가변성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3V 중에 플러스 알파 된 하나의 V는 어떤 명확하게 딱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개념에서의 포부인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설명할 때 전통적인 3V에다가 이러한 것들도 새로운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편입을 시켜주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3V로만 더그레인이가 정의했을 때보다 지금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흘렀거든요. 기술 발전이 훨씬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얘만 갖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여기에다 학자들이 하나씩 더 포함을 시키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종류가 되게 많으니 그냥 4V에다가 넣어놓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자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는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읽어만 한번 보시죠. 뭐 별 하나라고 했는데 예전에 나왔었고 최근에는 이런 거 쉬운 문제들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보실게요.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이 된 기술.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이 된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고객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이 증가됐다. 인터넷이 확산되고 무선 통신이 발전되고 모바일 생태계 확산,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저장 기술의 발전, 메모리 가격의 하락,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 SNS 확대, IoT 증가, 데이터 분석 툴의 발전 등 뭐 이런 기술들이야 뭐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다양한 신기술들은 다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이 된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시험에 만약에 이제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이 된 기술이 아닌 것 뭐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메모리 가격의 하락 이것도 역시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정도만 유의해서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이전에 이제 온프라미스 서버라고 해서 대형의 서버를 IDC에다가 막 갖추고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혹은 MS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의 서버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클라우드는 워낙에 뭐 범위가 넓어서 이 정도만 짚어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뭐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 어쨌거나 최근에는 어떤 고정된 그런 형태가 아니라 대형 서버를 갖추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서버를 만들고 서버를 이용해서 다양한 소비자, 고객들에게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의해서 ICT의 발전과 빅데이터의 출현. 요거는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 가이드 기본서 아까 한 500페이지 넘는다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10년대까지 쭉 나오게 되고 현재가 뭐 여기에 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고 인터넷 모바일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인공지능 IoT, 사물정보통신 증강기술 시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내용들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별 3개. 예, 요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빅데이터의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능과 역할을 그냥 학자들이 보통 이거는 뭐야라고 이렇게 용어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시험에 잘 나와요. 학자들이 붙인 용어들이. 그래서 빅데이터는 산업혁명의 석탄이다. 산업혁명의 철이다. 그리고 21세기의 원유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석탄과 철 그리고 21세기 원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개념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도 기대된다. 마치 산업혁명처럼 원유란 얘기는 원유처럼 비즈니스 공공기관 경제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서 원유를 가지고 자동차를 굴리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원유라는 의미는. 렌즈라는 의미는 뭐냐면 렌즈를 통해서 현미경이 생물학 발전에 끼쳤던 영향만큼 빅데이터도 렌즈처럼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렌즈라는 비유인 거죠, 비유. 그리고 빅데이터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플랫폼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빅데이터 당연히 플랫폼의 기능을 하지. 뭐 이런 것들 다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느냐. 그래서 이 4가지 앞에서 본 거, 요거 석탄과 철의 역할, 21세기 원유의 역할, 렌즈의 역할, 플랫폼의 역할 이 4가지를 한다라는 거. 기본적인 개념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의외로 되게 중요하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요거 빅데이터가 이제 만들어내서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는지 요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요거는 그래서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로 빅데이터가 변화하게 되고 표본 조사에서 전수 조사로 변화하게 되고 질보다는 양 우선으로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가 중심이 돼서 빅데이터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예전에 표본조사 뭐 몇천 건, 몇만 건 처리하던 것들을 이제는 컴퓨터 시스템이 좋아지고 하니까 뭐 수억 건, 수십억 건 전수조사서 가능해요. 그리고 사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사후 처리하자.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예전에 이게 안 됐는데. 그리고 질보다 양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막 모아놓고 그냥 한꺼번에 상관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가요. 이게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변화다라고 해서 네 가지 특징이 나와요. 사후 처리, 전수조사, 양, 상관관계. 이거를 읽을 때 후전 양상 이렇게 묶으면 돼요. 사후 처리, 전수조사, 양, 상관관계. 그래서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변화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게 편해요. 요거는 시험에 4개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 4개짜리 그리고 3개짜리 있는 용어들 이런 것들은 출제자가 내기 되게 좋아한다는 거.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빅데이터로 인한 기술의 변화, 데이터의 변화, 인재 조직의 변화. 그러니까 쭉 책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보지 마.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책에는 되게 설명들이 되게 자세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꼭 보셔야 돼요. 책을 한번. 여기서는 핵심만 짚는 거니까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도 한 번만 읽어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대략 이렇게 해서 1과목 1과목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1회차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첫 시간에 앞부분에 설명도 좀 있고 그래서 얘가 좀 강의가 좀 길어졌고요. 네, 2회차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분량을 이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어쨌거나 1회차는 이렇게 해서 1회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